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건대화를 몇십 년 전부터 이제 3.1 운동 때부터 이제 건대화를 선언하면서 건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경제의 흐름이나 그걸 보면 이제 다시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재봉건화라고, 사회의 재봉건화라고 하는 심각한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면 이제 뭐 숫자가 큰 사람들은 전봉준이처럼 나서겠죠. 그럴 정도로 이제 심각합니다. 한 700만이라는 소상공인, 이 숫자라는 건 세계에서 뭐 최고의 숫자죠. 인구 구성에서 경제 활동 인구 중에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이건 뭐 소상공인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서비스 창출인데 대체로 그런 사람이 인구의 700만인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한 5천만이니까 7명 중에 1명이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회라는 거는 이건 뭐 망하기 직전 사회입니다. 그 경제 총량은 이제 확대되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제 부의 분배에서 이분들이 갖는 것은 매우 적은 부분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10%를 빼고는 나머지 90%는 이제 대체로 저소득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 바로 이제 부의 분배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이미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 것 같으면 비지배적 자유를 인간들에게 모두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남에게 지배 안 당할 자유, 남을 지배하지 않고서 자기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90%, 이 700만을 위시해서 한 90%의 인구들이 이제 그 사회적 부의 분배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공화주의를 기초로 하는 공화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이제 헌법 정신에 직접적으로 이제 거부되는 사회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저기 이대원 씨도 예전에는 이제 언로돼 가지고 그 큰 병까지 앓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를 하다가 이제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끝으로는 이제 항상 이제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아직도 이제 그 건강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제 갑으로 대등한 경제 관계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얼들을 속여가지고 여기 장사가 아주 잘 될 것이니까 들어와서 장사해봐라.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얼들이 그렇구나 하고 따라갔다가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그리고 이제 내수종이라는 병까지 알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저 사무실 뒷방에서 한 1년 살게 되죠. 엄청 환경에 같이 산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방값도 내가 내야 됐고 그리고 차비도 내가 대주고 그러느라고 그때 내가 허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저 오시기 전에 반대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수종이 저기 병이 이제 거꾸로 말하는 그걸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물이 이게 순환이 안 되는 병이고 물이 이제 고여서 뇌압이 높아지는 병이니까 그 신경회로가 조금 이제 그 압력이 높을 때는 신경회로가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롯데라는 기업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발병을 시켜 놓은 거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갑질은 이게 정말 이 나라가 국가가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또 하나 또 터졌습니다. 자동차를 총조립을 하는데 여기에는 1차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밴드 밑에는 이렇게 여러 개 2차 밴드가 있고 2차 밴드 밑에는 3차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1차 밴드가 H자동차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그래서 가격 깎이죠. 이 납품가 깎입니다. 근데 이게 약정이라 해서 미리 정해놓습니다. 생산비가 다운이 되면 협조해서 이제 낮춰줄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얘들은 이미 몇 프로라는 게 계약서에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 납품하던 걸 그 다음 해에는 950원에 납품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계약을 할 때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갑들은 뭔가 하면 미리 장부 다 들여다봐요. 다 이게 친절하게 경영 지도한다고 장부를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한 3% 이상의 마진이 나오면 3%에 맞춰서 그대로 해요.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깎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죽을라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 얘들은 탈출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요놈을 조지는 거죠. 요놈은 요놈하고 약정 시야를 합니다. 여기 이제 몇 년 가면 장부를 속여도 몇 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집 논밭 집 팔아가지고 생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괜찮을 때는 저축이 좀 됐었는데 그 IMF 이후에는 얘들이 이제 악랄하게 했기 때문에 있던 재산을 팔아가면서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계가 오겠죠. 얼마 안 가겠죠. 얼마 안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납품 거부한다고 생산 중단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우리는 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생산을 못하겠으니까 내 공장하고 기계하고 전부 사가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생겼던 손해 내 빚도 좀 떠안아다오. 나는 생산을 못하니까 하고 1차 밴드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1차 밴드는 난리가 나죠. 왜냐? 얘가 납품을 못하면 얘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건 한 가지 부품만 납품이 안 돼도 올스톱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납품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 사람은 이미 폐업을 해야 될 사정이고, 폐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폐업합니까? 망해가지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이미 망해서 도저히 어디서 뭘 가져다가 생산할 수 없고 노동자 월급도 못 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잠깐 협상이 아니라 너 얼마 원하느냐 그래요. 1,000억 다오 그래요. 땅값하고 기계값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래도 공장들이 2차 밴드라 제법 큽니다. 단위가 이제 자산이 200억, 1,000억 이렇게 이제 큽니다. 자동차 회사 자체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억을 불러요. 그러면 줍니다. 그래,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송금을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살짝 걸어놔요. 가압류 걸어놓고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며칠 후 뭐가 날라오겠습니까? 며칠 후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깜빵 갑니다. 제가 계약해가지고 생산 계약해놓고 생산 값이 낮으니까 생산 중단하면 고소해가 감옥에 넣으면 승복하시겠어요? 이런 또 도주 인멸의 우려가 있나요? 예? 도주 인멸의 우려가 있나요? 없지요. 근데 워낙 중재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는 이제 밥을 먹여주면서 학대를 하고 그러지만 여는 망하게 하면서 학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보다 더 못한 사회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00억이라면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땅값도 있고 기계값 그리고 부품값 생산해 놓은 부품값 이게 다 1,000억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겠죠. 실질 가치들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금액 그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특경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경가법에서 50억 이상이면 최하 2년 6개월입니다. 지금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은 지금 9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납품 거부하겠다고 한 게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저거에 속하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게? 공갈. 공갈죄로 이제 의율이 됩니다. 이런 상태까지 우리 사회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H 자동차의 이런 자신들은 직접 안 나섭니다. 얘들을 내세우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로펌이 어디겠어요? 맞습니다. 김현장이 딱 이거 모든 것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세의 뭐 같습니까 이게? 법황청 같지 않습니까? 중세의 법을 들고 있는 법황청 같은 놈이 김현장이라는 겁니다. 얘들한테 딱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H자동차라는 재벌이 있죠. 이제 법률가 그 로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로펌의 주장대로 그대로 재판을 해주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이드에 공정위가 있습니다. 뭐 3위일체는 아니고 4위일체 정도 됩니다. 공정이 퇴직 공무원한테 미안이 좀 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재벌이 이제 그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펌이 이게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가 조연을 하고 있고 공정위는 뭐 조조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영업의 자유 사라지죠. 영업의 자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장부를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 그 영업의 비밀도 안 지켜지죠.
그럼 이제 근대 사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쫙 깔려 있고 편의점을 해보면 어떤 건가 하면 편의점 안에 판매되는 것마다 다 입력을 하죠. 그러면 자동으로 얼마 남겼고 막 하는 게 다 나와버립니다. 좀 중간에 뭔가 좀 집어넣고 자기 배를 좀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문을 조금 남길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투명한 영업의 상태가 계속돼서 대부분의 이제 편의점이나 대리점들 이런 지점들이 자율성을 모두 잊어버리고 노예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 다시 이제 재벌이나 이런 것에 예속되는 농노나 노예나 아니면 노예보다 못한 것들로 사회가 이제 주인과 각과 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분들은 이제 자기가 노동자를 하니까 그걸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눈물 납니다. 있는 돈도 다 짜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6분들은 예전에는 좀 골프도 치고 다니고 좀 폼 잡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용도 무지하게 좋아요. 타고 딱 나타나면 막 벤츠 같은 거 딱 타고 나타납니다. 근데 벤츠 타는 사람이 예전에 좋았지 감옥에 있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조금만 이제 자신들한테 불리한 걸 정부가 던지면 튀어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렴주구를 항상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짜만 딱 갖다 얹어버리면 돌아버립니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어떤 명분으로 더 힘든 것을 딱 갖다 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버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벌한다고 이제 책상 들고 이렇게 글상 들고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데 그 위에 이제 가방 다 갖다 얹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조율이 안 돼가지고 급속히 이 700만들이 이제 돌려버립니다. 딱 지지를 철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날까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임금은 올려주면 사회가 기술 발달이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경제학 이론의 철칙입니다.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건 철칙이라서 이 공리라고 해도 됩니다. 공리로 봐도 되고 올바른 이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700만을 임금을 올려주면서 이 700만이 올려주게 되면 몇백만이 이 사람들은 생활이 파괴될까 하는 걸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또 한 자영업자가 한 100만 원 소득 미만이 한 150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칠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또 그거는 아르바이트 잘 안 씁니다. 아르바이트 쓸 돈도 없고. 그런데 한 3인에서 한 5인 되는 요 사람들도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집에 자기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못 가져가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좀 올리는 게 선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올리는 게 공리다. 그러면 이제 입이 툭 튀어나오죠. 옳기는 옳은 것 같긴 한데 저거 실시되면 자기 계산 암만 해봐도 이건 난 사업 때려 채워야 되는가 보구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러 가지 하는 생각이 나는 분들이 한 300만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재가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임금 올려 그래 버리면 이 사람들은 결국 반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4.3 선거에서 드러났죠. 4.3 선거 뭐 지방선거에서는 빵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어떻게 정의당이 하나 가져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심각한 이탈이 이제 벌어져 버렸고 이미 그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반란의 형태가 이제 그런 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을을 이제 경제 주체로서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소상공인을 그냥 시혜의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 이제 조그만 장사가 먹고 사는 놈들 뭐 참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요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00만이라는 이 거대한 인구를 곧다구식으로 대우를 해가지고는 700만한테 칼 맞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탄핵당한 정권이 이제 다시 또 부활시켜 버리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정치에서는 그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세력에는 믿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세력, 새로 집권하는 세력이 약간만 잘못하면 그냥 구관한테 돌아갑니다. 그 구간이 요즘 이제 3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유. 그것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새로 부활하는 이 세력이 극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 박근혜 때보다 더 못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우화돼 버리면 만일 이제 그 새로 한 이 사람들이 이 700만한테 도저히 이제 지지를 회복을 못하면 그럼 극우 세력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것은 자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쪽은 무능하고 물론 이제 그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있는 이제 진영주의라는 겁니다. 진영주의가 뭔가 하면 A, B, C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Anything but 클린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A, B, C라는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경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극우 진영주의가 이제 혹독하게 발전해서 이제 파퓰리즘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치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진영주의의 이제 철학은 뭔가 하면 정근대 사회는 뭔가 하면 멸사봉공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라 하는 게 이제 정근대적 사회에서 귀족들이 밑바닥에 있는 인간들한테 하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뭐 공무원 사회는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사인의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자유가 생겨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태도로 하면 그 사회가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이 진영주의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은 바로 이제 멸사봉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으니까 니들은 따라와라. 니들이 몸에 잘 안 맞으면 니들 몸을 부숴라 하는 게 이제 멸사봉공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이제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뜻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멸사봉공하는 거는 그런 이제 기족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어떻게 대할 건가?
그럼 멸사봉공의 반대를 뭐라고 합니까? 멸의 반대는 활이죠. 살려낸다는 뜻 아닙니까? 활사. 나를 살려서, 개인을 살려서 공을 떠받드는 게 아니라 공을 열어간다는 뜻입니다. 활사 개공의 원칙에 이제 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왔을 때 거기 이순신 장군이 둔전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하고 탁상공론 하던 사람들이 둔전을 왜 해? 군인은 적하고 싸우는 거지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라가 일본 놈들한테 작살이 나고 있는데 먹을 거 안 구해주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조가 만들었던 둔전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생산력을 올려주고 수군이 맨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생산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조 밥 먹는 거 보내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냥 공만 이제 하는 놈들은 진짜 사회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버러지로 취급하는 그런 이제 신분제 사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도 멸사봉공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근거를 다 내놓고 둔전이라는 핵심적인 경제 사업을 해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입으로는 멸사봉공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활사개공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라는 이제 여기에 소상공인을 을을 집어넣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답이 나오죠. 즉 말하자면 여태까지 이제 을들을 위해서 을들을 이제 객체로 보고 불쌍한 놈들로 보고 조금 한 푼 보태주면 되는 놈들로 보던 이 정치인들이 태도를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 만들고 해서 좀 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야? 당 전체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딴 데 가 있어요. 맨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을을 이제 경제 주체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 이제 소노 사정 소상공인은 이제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노동자 있죠, 사용자 있죠, 정부 있죠.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모여서 맨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요거 맨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좌장은 누가 돼야 되느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개혁입니다. 이거는 이 좌장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없이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한 총리는 어쩌는 거 맨날 밥 먹었어요. 목요일마다 경제인, 노동자, 지역 유지들 모아놓고 맨날 목요일마다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맨날 밥 먹으면서 야 잘 지내자 이러니까 서로 싸움을 못 하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쪽은 개혁이 잘 돼가 사회복지 만드는데도 이제 사회가 다 알아서 개선을 해 나갑니다. 결국 이제 계층 간의 계급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알력 요소를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나 이거 정말 부드럽게 누구한테도 손해 안 나게 이거 잘 조화를 한번 시켜보겠다가 나오면 그거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며칠 전에 시민단체 한 1,000명 모아놓고 대화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선호사정입니까? 아니죠. 그 1,000명 모아봐야 그 요즘 시민단체들 전부 정부에 어디로 한자리 하러 갈까 하고 요렇게 보는 사람들이 다 그 시민단체 대표하고 있는데 그 1,000명 모아봐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데는 막 멸사봉공 합시다 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사개공이라는 게 갖는 의미는 바로 이제 신분제 사회가 없어진 사회를 뜻하는 겁니다. 즉 근대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대 사회를 이제 활착시켜서 이제 다시는 그 재봉건화로 안 가기 위한 방식은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을을 활시키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기본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정책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는 을을 위한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생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생 정책을 좀 만들어 놓으면 자꾸 이제 빵꾸가 납니다.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보면 해마다 개선은 되는데 그때마다 또 빵꾸를 내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빵꾸를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스럽죠. 빵꾸 하나 난 게 이제 그 임차 상인 한 500만 중에 50만 명 정도에 적용이 되어 버리고 50만 명은 죽어갑니다. 피해를 보죠. 그 더 좋아진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50만 명은 제외해놓고 이제 혜택을 주니까 밑에는 괜찮은데 위에 그 상층부들은 이제 그전하고 별로 달라진 바가 없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는 친과 간물주라고 그러죠. 요즘은 간물주 뭡니까 그게? 건물주가 최고 높다는 거 아닙니까? 임차인은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을들 속에 있는 이런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환산보증금 제도가 세계에 하나도 없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폐지해줘야 되고 상인들에게는 아직 시간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상인들도 요즘 좀 힘을 차려서 모든 상품에는 상품 내고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물건 살 때 깎아줘 할 수 있죠. 그죠? 이 책 샀는데 이거는 이제 정가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다른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전부 값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디는 100원 사고 어디는 100원 비싸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깎아달라는 이야기를 소비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건물주가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것만 있지 내릴 수 있는 협상권을 안 줘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에는 그 차임정감 청구권이라 해가지고 깎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건물주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강행 규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다가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를 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궁정족발 사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건물주 나쁜 놈 만나가지고 돈 벌러 장사하다가 물론 본인이 억울해가지고 잘못한 거지만은 망쳐가지고 사람을 이제 때리려고 했다는 거는 때린 건 아니에요? 예? 때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세게 때리지를 않아서 살짝 날짜 있는데 위협한다고 한 게 좀 부딪힌 거예요. 죽지는 않았고 크게 다친 건 예, 아니고. 크게 다친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특수 폭행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2년 6개월 받아가 지금 징역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이대원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한테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조치도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의 이사회가 영업 방침을 정할 때 악질적인 영업 방침을 못 정하도록 이사회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점주 대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대원 씨가 투표한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감시를 한다면 얘들이 이제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대형 유통사업체. 우리나라 백화점이 백화점입니까? 원래 백화점의 뜻이 뭡니까? 예, 디파트먼트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하는 그 100가지 모아하는 물건을 이제 자기들이 사들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직접 판매해야지. 그 납품업체가 들어와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건 백화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백화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 권 팔려고 이문을 보려고 이제 지들이 사갔으면 현금 주고 아니면 어음 끊어주고 다 결제한 다음에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자기 진열대에 놓고 팔고 나서 이제 자기 수익을 남기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리 와봐, 너 책 여기 깔아. 팔리면 나한테 수수료 35% 줘. 안 팔리면 없어. 그러면 너 책 이거 많이 팔려면 광고해야 돼, 우리. 광고비 네가 내. 하기 싫으면 그만둬. 그리고 이 책 파는데 너 점원 돼. 너 점원 인건비 네가 돼. 그러다가 보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실제로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백화점 건물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라는 게 그것도 까뒤집어 보면 전부 건물주예요, 건물주. 이게 유통업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영업 형태를 가지고 롯데가 중국에 갔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그렇게 보호해주는 사법부가 있겠어요? 그래, 보호해주는 정책 담당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납품업체 후려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그런 거 없는 데는 기획력 하나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저번에 이제 그 사드 때문에 쫓겨왔다고 그러는데 사드 이전에 이미 롯데백화점은 중국에 있는 롯데백화점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책임을 둘러싸고 신동빈이하고 또 그 형이죠. 그 둘이서 그 왕자 싸움을 한 거 아니에요. 신동빈이가 롯데 중국 진출을 총책임졌는데 이 새끼가 무능력 해가지고 거기 다 망가놓고 지가 계속 경영하려다 하니까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놈들 때문에 이제 소유통업체들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생산업체를 직접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얘들한테 당해가지고 이윤을 제대로 못 내가지고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수수료를 못 받게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임대료로 규정을 해가지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임대료로 규정을 해가지고 임대료의 한 50%를 세금으로 때려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이제 중소산업들은 이제 대형 유통업체의 노예가 돼서 점점 활력을 이제 잃어가게 돼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대기업이 이제 그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를 쓰는 그 언론들에게 이제 광고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변해버렸는가 하면 미리 내고를 서로 합니다. 광고 뭐 줄 테니까 그 기사 내려 그러면 내려주고 기사 팔아먹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언론의 그 사회의 공기들이 재벌 밑에서 이제 광고팔이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뭐 어디도 없이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겨레도 LG 사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사 안 쓰겠다고. 이런 언론을 믿고 어떻게 사회가 움직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좀 정책 대안을 해보면 대기업의 광고 탄압을 받아가지고 언론사가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간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들이 1년에 몇 조 원 벌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 그 돈 어디다 써야 돼요? 요렇게 이제 광고 탄압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데다가 스킵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이거 기사 마음대로 쓰겠지요. 그러면 그 귀족질 못해요. 그러면 갑질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좀 이거 사법부보다는 못한 뭐 조력자라 그랬나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공정위가 있는데 저희 공정위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공정위도 나중에 결국은 재판을 합니다. 1심 재판을 자기들이 하면서 이제 신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심의인데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면서 결과를 보내줘요.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1페이지에서 끝이에요. 한 장짜리 준다는 겁니다. 판결문을. 여러분 간이재판 받는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그 신고한 사람이 망해가지고 괴로울 때까지 일단 사건을 끌어요. 다 끌어놓고 이제 시효 끝날 때쯤 저는 요거 한 장짜리 심의 뭐라더라? 그 다음 글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당신이 신고한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 증거가 왜 증거가 안 되는지 설명 안 하죠? 너는 그걸 이제 쟤들이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그거는 갑질이 아니고 민사상 다투어야 될 일이다. 우리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하나, 신고서 하나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그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장짜리로 딱 출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가 있겠냐. 그 전에는 이제 조사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서 증거에 대한 품평을 하고 이 증거는 이래서 못 쓰고 이래서 못 쓰고 합니다 하고 조사를 딱 해가지고 지들끼리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판사들한테. 그런데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조사 보고서가 비공개입니다. 자, 재판을 하는데 사고 그 재판을 하는 경과에 대한 설명은 모든 판사들이 판결문에 다 붙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충분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렇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판결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해서 요 증거는 못 쓰고 요 증거는 못 쓰고 하니 이거는 갑질이 아니다.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 하고 이제 딱 판결이 나오면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툴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나서 아, 요거를 보강해야 되겠구나. 저거를 보강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써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없어요, 그게? 그럼 이런 거는, 이런 재판을 뭔 재판이라고 그럽니까? 깜깜이 재판이라고. 법치국가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펑크를 내고 있는 게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저 조사 보고서 공개 운동을 하는데 한결같이 아직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경로로 해서 들여다보니까 증거로 냈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주요한 근거가 되는 그 신고서 내에서 증거가 이제 첨부되어서 들어가거든요. 그 증거가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사본 제출하는 거 아니고 원본을 제출하나요? 증거를? 근데 보고서에서 채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를 요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사본을 갖고 있어도 어느 것이 기각되고 어느 것이 참작이 되었고 이걸 이제 판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시험 문제 답만 맞추면 됐지 뭐. 응? 답만 맞추면 그게 합격된 거죠. 그런데 그 피해액이 막 몇십억, 몇백억까지 되는 사람들의 사건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김상조 좀 정신 차리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도 사는 게 그냥 저대로 있다가는 그걸 거기서요. 저런대로 그대로 있다가는 감옥 갑니다. 그래서 감옥 가게 맞아. 감옥 가게 다른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100% 공개를 안 하는 방침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판도 그렇잖아요. 사법부도 지금 그 언론 중재인이 공개인이 다 공개인은 모르겠는데 거기 판사가 있지 않아요? 여기 이제 심의관이라고 국장급 저거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재인이 언론 중재인 같은 경우 판사가 한단 말이거든요. 예. 그게 다 판사가 이미 1심 판결과 같은 사법적 효과를 갖는 건데 그 공개 안 되면 똑같은 게 사법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다 이제 증거를 따지는 그 진술은 다 합니다. 판결문에. 근데 여기는 증거 따지는 진술이 없으니까 문제죠. 더 나쁜 그러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 대놓고 도둑질 다 해먹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어떤 놈이 뭐라 그러는 놈 없으면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뒷돈 먹고 또 그 끝나고 나서 퇴직 후 좋은 자리 연봉 3억 4억 하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승진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하나 봐주고 그 계열사로 대기업 계열사로 가서 계속 그
그 회사의 불공정 거래를 덮어주는 심부름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명 구속되었죠. 그렇게 되었으면 그 김상조가 뭐라 했겠어요? 야단을 쳐야 되지요, 밑에 놈들한테. 억울하다면 자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부하 잡아간다고 검찰이. 반란은 언제 시작되나요? 이제 내년부터 뭐 시작될 거예요. 오늘 강의주에 없나요? 깃발 잡아, 깃발 잡아. 저는 제목이 반란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거 반란이 없네. 아니 이미 다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끌고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 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모습이 그 뭔가 하면 투표로 지금 나타난 형태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무기 들고 싸우는 시대는 아니니까 여론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여론이 이제 지는 게 이미 1차 뒤집어졌고,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엄청난 불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리라고 보는 거죠. 그 주체가 이제 그 뭔가 그 을들이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좀 막연한데. 막연해도 할 수 없고요. 내가 막연해야지 여기. 제가 뭐 반란하자 그러고 국가, 제가 예전에 이제 방국가 단체 수계가 돼가지고 죽을 뻔해서 함부로 그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게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정자는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 제대로 해주는 정책을 안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돈 줘서 살게 하자 막 그러잖아요. 뭐 무슨 소득을 주면 된다. 기본소득을 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화폐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재벌들한테 안 뺏기는 경제 영역을 좀 만들자, 이렇게 되는데, 재벌들이 맨 이렇게 훑어먹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되는 자들이 해봐야지. 그러니까 재벌들이 여기서 그 뭐 외계인이 쫙 빚을 쏴가지고 사람들 잡아가듯이 여기 밑에 돈 노는 거는 쫙 다 빨아들여 버렸는데 이유가 기가 막히시.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줬으면 자기의 삶을 좀 그 업을 시키, 그레이드업을 시키도록 사용이 돼야 되는데 딱 주자마자 잃어버린단 말이야. 저항도 할 수 없게 쫙 빨아올려 버린단 말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자동에 가면 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쪽방에 사시지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 40만 원 정도 기초생활 수급비가 갑니다. 근데 거기 그 임대료 얼마 내는지 아세요? 그거 다 줘야 됩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 따라서 임대료가 따라 올라 버리는 거예요. 원래 25만 원 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만 원은 남겨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 쭉쭉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니까 거의 뭐 그것도 40만 원 줘도 그거 다 긁어먹어 그래요. 한번 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복지 정책이라는 걸 그따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아먹는 놈을 놔두고 복지 정책 써봐야 아무 소용없고, 실제로는 이제 빨아먹는 놈들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 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복지 정책은 그냥 예산 낭비고 실제로 갑들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책이 각과 을의 대등한 그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한 모든 복지 정책은 그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민주화 운동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복지사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줘봐야 아이고 할배요 하고 당신들과 영원히 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한 1년 있으면 그걸 빨아먹고 다 빨아들이는 요런 놈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예 중에서 기초임금 똑같은 예, 맞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갈 겁니다. 이거 그냥 두고 하면. 제가 처음부터 철학이 달라요. 기본소득이라는 말부터 이미 의도적인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초 수입이에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습니다. 활사 개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내 머리가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위 집중화를 저해야 되는데 탈집중화거든요. 이 모든 건 이승만 독재라는 이 대통령제로 바뀐 예, 토론은 곧 끝납니다. 미안한데 아니, 룰은 지키셔야죠. 아니 별로 내가 워낙 그 답답한 얘기라서 그건 저도 엄청 답답해요. 근데 잡고 있는 거예요. 곧 끝나시면 네, 곧 끝납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앞에 이제 사례들은 뭐 누가 봐도 이건 뭐 사람 사는 세상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는 사례들이고 어디 뭐 희망을 가지기가 참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을 제가 조금은 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민주야 이제 정착이 되었죠. 그런데 민주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결함이 있습니다. 다수파의 지배가 있습니다. 소수라도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근대 사회입니다. 다수라고 네 것 다 내놔. 내가 뭐 51%야. 너 것 다 내놔. 이러면 성공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은 이런 다수파의 지배라는 지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차를 따질 때 쓸 수 있는 그 보완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화는 뭐야? 공화는 어느 세력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분립의 원칙이 여기서 나오고요. 상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닙니다. 상권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하원 양원제를 쓰기도 하고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한 번 다수파라고 돼가지고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수파의 지배를 막는 한때의 우월자의지를 막아주는 그런 것을 가졌는데 이 공화주의 원칙은 첫째가 비지배적 자유입니다. 두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유까지는 못 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죠. 그냥 무조건 개인의 자유는 숭상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만일 그 조요나 같은 땅콩 사태가 나타난 거 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냥 사가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자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결국
어째 됐습니까? 경영권 빼앗기잖아요. 그냥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을 이제 그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막아내는 을의 정서가 충분히 근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건 사회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모가지 쳐서 죽였어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공화주의는. 그리고 민주주의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다수파의 지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화주의의 그거는 극심한 양극화는 가진 자의 지배 상태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라고 봅니다. 극심한 양극화. 양극화는 지배적 상황이다. 지배를 당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즉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배적 자의가 한 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민주주의 만세 이야기할 때 하고 사회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죠. 한 사회를 바라볼 때 민주주의는 그냥 착취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착취니 뭐 심각한 양극화니 이런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 사상적인 철학은 못 내놓습니다. 그냥 평등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평등하다고 그런다면 이 먹을 것까지 해결되는 것은 되긴 되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사회가 불안해진다? 뭐 하다 그러는 건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를 따지자가 보면 이 그 빈곤층이 극심하게 존재하는 곳 이곳은 바로 인간이 자유를 잃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제 공화주의 이론이 됩니다. 요즘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회는 뭔가 하면 부자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차이로 이거는 다루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부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인 그 한포고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산층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 어느 사회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사업 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이제 이 계층을 책임만 져주면 한 사회가 복지로 책임을 져주면 이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일부분에만 복지 혜택이 들어가도 이 사회는 뭐 살만한 사회가 됩니다. 부자들이 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어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재산세 같은 걸 차츰 올려가면서 이제 복지비 내고 사회가 안정화되니까 그 대가로 부자들도 세금 내면서 해야죠. 이런 사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 중산층이 주도하는 사회로 이제 중산층이 워낙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숫자가 다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소득층까지 복지를 줘가지고 중산층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뭐 사람들의 사고가 정상화되고 만약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하면 오히려 돈 많은 놈들이 이 빈곤층을 끌어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려야 끊임없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부자들이 자기 이런 저소득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즉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이제 이러한 공화주의는 아주 공화주의의 그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치의 이 변동 속에서 가장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게 공화주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공화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정치 결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심각하게 모여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공화주의 클럽이라고 지금 만들어서 한 3, 40분이 지금 이론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그 민생 정책 분야에서 이론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이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으로 있고, 그것이 제가 말하는 을들의 반란을 조직하는 길이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